여러분 안녕하세요. IB 코리안 A 리터레처 대표 강사 장성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요, 이제 파이널 페이퍼 1 강의 중에서도 10편을 준비했는데요. 자, 많은 IB 학생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IB 코리안 중에서도 특히 이 10편인데요. 자, C는 학생들이 처음에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부분 피하고 싶은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강의를 쭉 들었던 학생들은 알고 있듯이 이 10편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접할 때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어떻게 보면 소설이나 수필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하면 그 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시만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분석하고 쓸 수 있는지 도저히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파이널 대비 강의로 10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시에 대한 또 페이퍼 1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겠죠. 세종대왕, 아주 조선에서 유명한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칭송되고 있는 일은 무엇이죠?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듯이 바로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했을까? 과연 백성들만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한 것일까요? 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나와 있듯이 세종대왕님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읽고 쓸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작품들은 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글 창제하고 난 다음에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고 난 다음에 무려 300년 동안이나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700년대에 이르러서 한글을 사용돼요. 그렇다면 왜 그 시기에는 한글 창제 그 시기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앞뒤 맥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난데없이 한글 이야기 할까? 자,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끝까지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왜 이 한글을 창제했을까? 여러분,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 네, 이 이방원은 자신이 이제 초기에 불안했던 조선 초기의 왕권을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죠. 그중에서 했던 가장 참혹한 일들이 자들 형제들을 죽이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이 왕권을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권을 확립했을 때 이제 자신의 일을 뒤 사람들에게 즉 후임에게 넘겨줄 시기가 왔을 때 이 이방원은 한 가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이 왕권의 기틀을 잡아놓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를 이 조선을 더욱더 부흥하게 만들 수 있는 왕은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그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장남에게 왕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력이 있고 또 이방원의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을 선택하던 와중에 그중에서 약간 병약했지만 학습력이 뛰어나고 아주 문화와 학문을 사랑하던 세종대왕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봤을 때 한글창제를 했을 때 이방원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세종은 결국 자신이 왕이 되었고 난 다음에 그 세종을 건드릴 만한 세종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그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 죽어서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고립됐어요. 아무도 세종을 진심으로 도와주거나 그의 측근이 되어서 그를 도와준 세력이 없었던 것이 세종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죠? 자신을 도와줄 측근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데 세종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학문이었어요. 이 조선시대에는 경연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경연이 뭐냐면 그 아침에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왕과 신하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이 왕에게 나이가 많은 늙은 경험이 있는 신하들이 어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이런 토론의 과정이 경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선 역대 왕 중에서 이 경연을 가장 사랑했던 임금이 바로 세종대왕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격식과 학식이 많다라고 자랑하던 늙은 관료들도 세종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늙은 관료들이 나이가 어린 세종에게 계속 토론을 지고 세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오히려 이 경연을 나가기 싫어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반대로 가장 싫어했던 왕은 연산군이었어요. 이건 다른 얘기다 다시 하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경연을 좋아하고 학문 사랑했던 이 세종에게 자신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공부를 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학문과 지혜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고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균관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성균관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균관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조선의 학문과 조선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균관을 만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 여러 가지 업적들 중 하나가 바로 한글을 창제하고 또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민 계층이었던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측근으로서 여러 가지 과학 발명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장영실이라는 인물의 그 사후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라든지 마지막 퇴장 장면만 나타나 있죠. 세종대왕의 가마를 장영실이 만들었는데 그 가마가 부러져.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죄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거기까지만 기록되고 그 다음은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종대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계층,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글 창제한 것이다. 그래서 한글 창제의 목적과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치적 협력자가 필요한 것이다. 성균관, 그렇죠? 그리고 또 권력의 기반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물론 표면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글을 더욱더 열심히 창조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런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결국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좋은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튼 그 맥락에는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글자 그대로의 이야기 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찾아야지 그 진짜 의미,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보시면 한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통치, 누구를? 그렇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글자를 읽지 못하고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민화시킬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글자와 이런 소통수단이 한계가 있어서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통치 수단으로 한글을 만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도덕적 교화도 이 세종대왕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 많은 혼란을 방지하고 혼란을 점점점 하나하나 완성화시키는 또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맥락을 보게 되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페이퍼 1 소설편을 강의할 때는 그쵸,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들의 태도가 왜 서로 달랐는가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 개념을 설명했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맥락을 통해서 파악해 본다면, 특히 앞뒤 맥락과 전후 이야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그 글자 그대로의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 맥락을 읽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이 페이퍼 1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과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종대왕님 이야기를 제가 꺼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IB 코리안 A 리터처 페이퍼 1은 어떠한 개념인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먼저 언신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론 이 작가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본 작가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 학습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가 리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작가의 작품도 분석하기 힘든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이 강의 봤을 때 철저한 텍스트
텍스트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특히 여러분 IOC나 IOP 같은 거 준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그 작가의 배경이라든가 시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등을 찾아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쓰였던 작품들은 일제강점기 연결해서 독재 시대면 독재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일반화시켜서 그냥 시대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석하라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 여기 IB 코리안 페이퍼 1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텍스트 중심, 즉 작품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를 충분히 활용하고 본문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맥락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쓰게 될 글의 형식이 바로 비평문이다. 여러분들 일기문 쓰는 거 아닙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는 학생 별로 없겠지만 네, 설명문이나 또는 기사문 같은 거 쓰는 것이 아니죠. 블로그 잡지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평문이야. 비평문이란 무엇인가요? 네, 논리적인 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주장을 제시해야 되는 글. 또 그리고 그 형식이 잘 짜여져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춘 글을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둘 사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보시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퀘스천 중심으로 분석한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이드 퀘스천에 나와 있는 답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이드 퀘스천에 대한 답만 쓰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가이드 퀘스천이라는 것은 그 작품을 이해하고 또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해서 독자에게, 즉 여러분들에게 원하고자 받고자 하는 답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이 가이드 퀘스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가이드 퀘스천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고 가장 먼저 받을 것은 이 가이드 퀘스천을 보고 이 글의 방향성과 내가 이 글을 분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나열식. 나열식으로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1년 1행부터 마지막까지 1년 1행은 뭐고 1년 2행은 뭐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분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안 돼요. 뭐 이것은 연습을 할 때는 아주 좋아. 하지만 이것은 파이널 강의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파이널 시험 대비해서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나열식 분석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의 항목을 통해서, 즉 하나의 문학 장치를 큰 카테고리로 놓고 그 안에 내용을 넣는 형식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분석하시는가를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014년에는 이거 5월 달에 시험 문제였는데요. 자, 5월 달에 그 벼의 이성부의 벼 작품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같은 해 노벰버에서는 1994년에 출제했던 땅끝 나이더의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2015년 외딴 말의 빈집이 달고 있다가 나타났고요. 떠나가는 배, 북어 최승호. 자, 북어 최승호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2017년에 분명히 스탠다드 레벨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였는데, 자, 이것이 언제 또 나온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 시험 문제 성향과 앞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비록 이 1930년대 작품도 보이기도 하고, 1970년대 작품도 보이긴 하지만, 어때요? 전반적으로, 총 4개년도에 작품했을 때 대부분 1990년대 이후 작품들이나 그 1980년대 이후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여러분, 그래도 5월 달에 또 나왔던 2018년 작품 보시면, 네, 시에서는요, 최주석 선생님의 성의 꽃이 출제됐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18년에는 5월 달 시험에서, 네, 최주석 선생님의 성의 꽃이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네, 이 2018년 의외 부분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나왔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아주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이제 1930년대 작품들은 거의 다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보다는 그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과 살짝 거리가 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